햇살이 가득 내리쬐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0년을 원망하며 살았고 10년을 증오하며 살았는데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황혼의 불같은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장 안쪽 구석진 자리에 우리 가게가 있었고 순대국밥집이었다. 간판도 낡았고 테이블도 네 개뿐이었다. 간간히 손님이 찾아왔는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다. 나는 그 가게에서 20년을 살았고 남편하고 둘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힘들었냐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행복했다. 가난했지만 웃음만큼은 잃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겐 아들이 있었고 착한 아이였다. 공부는 못했지만 효자였다. 중학교 다닐 때였나 아들이 어느 날 여자애 하나를 데려왔다. 같은 반 친구라며 현미라고 소개했다. 그때 그 아이가 지금 생각해도 참 너무 말랐었다. 교복도 헐렁했고 근데 웃는 얼굴이 참 밝았다. 눈이 반짝반짝했다. 유현미라고 자기소개를 하는 목소리도 맑았고 나는 배고프냐며 국밥을 내줬다. 그 아이는 국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고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국물까지 다. 또 먹겠냐고 물으니 배부르다며 정말 맛있었다고 했다. 그 후로 현미는 자주 우리 집에 왔고 처음엔 아들 친구였다. 그냥 동네의 동생 같은. 근데 언제부턴가 둘이 손을 잡고 왔다. 아들이 사귀기로 했다고 했고 나는 좋다고 했다. 뭐라고 말했던가. 참. 반대는 안 했다. 현미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어려서 그냥 그랬다. 그래도 현미는 나를 엄마처럼 따랐고 가게 일도 거들었다. 설거지도 하고 테이블도 닦고 자기가 하겠다며 웃으면서 했다. 저 아이가 세월이 흘러 둘은 결혼했고 25세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다. 돈이 없어서 신혼집도 없었고 전셋집 구할 돈도 없어서 우리 집 작은 방 하나를 내줬다. 미안하다고 했더니 현미는 괜찮다며 어머님께 감사하다고 했다. 현미는 정말 불평 한마디 없었고 가난한 시집의 좁은 방인데도 웃었다. 맨날 아들하고 둘이 밤에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고 참 젊은 게 좋긴 좋구나 싶었다. 그렇게 2, 3년이 흘렀을까 어느 날이었다. 남편이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국밥 끓이고 순대 삶고 바닥이 물에 젖어 있었다. 늘 그랬듯이. 그때 비명 소리가 났고 쿵 하는 소리에 뛰어갔다.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발목이 이상하게 꺾여 있었다. 돌아가 있었다. 완전히. 남편을 부르며 흔들었고 남편은 아프다고 신음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아들이 뛰어왔다. 현미도 왔다. 아들이 아빠를 부르며 울었고 우리는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더니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발목뼈가 완전히 돌아갔다고, 안 하면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수술. 돈이 없는데 비용을 물으니 한 400만 원 정도 든다고 했다. 400만 원. 우리 통장엔 50만 원도 없었고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다.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병원을 나왔고 남편은 깁스만 하고 목발을 짚었다. 아들이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고 현미도. 나도 알았다. 얘네도 돈이 없다는 거. 둘 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사는데
어디서 400을 구하겠어. 남편이 괜찮다며 깁스만 해도 낫는다고 했고 나는 여보라고 불렀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했다. 근데 괜찮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발목은 아물긴 아물었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했다. 절뚝절뚝. 주방 일도 예전처럼 못했고 오래 서 있으면 아프다고 했다. 남편이 미안하다며 자기가 쓸모없어졌다고 했고 나는 당신 잘못 아니라고 했다. 그래도 마음이 아팠고 내 잘못 같았다. 가게 바닥을 매일 닦았어야 했는데 물기를 더 잘 닦았어야 했는데 아들도 얼굴이 어두워졌고 현미도 밥 먹을 때 한숨을 쉬었다. 나는 괜찮다며 다들 괜찮다고 우리 이렇게라도 살면 된다고 말했다. 웃으면서. 근데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다. 그렇게 남편은 절름발이로 살게 됐고 우리 가게는 점점 힘들어졌다. 남편이 주방 일을 예전처럼 못하니까 내가 더 많이 해야 했고 손님 응대하랴, 국밥 끓이랴, 순대 살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아들 얼굴이었다. 아들은 요즘 얼굴이 어두웠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는데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다. 현미도 아들을 걱정스럽게 쳐다봤고 둘이 방에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들이 걱정됐지만 젊은 부부니까 둘만의 고민이 있겠거니 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어느 새벽이었다. 나는 잠을 자고 있었고 남편도 현미도 모두 자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나 싶어 받았다. 병원에서 걸려온 거였다. 환자 보호자냐고 아들 이름을 말하며 물었고 그렇다고 하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위급하다고 빨리 오라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을 깨웠고 현미도 깨웠고 우리는 급하게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 안에서 나는 남편 손을 꽉 쥐었고 현미는 뒷자리에서 떨고 있었다. 아들이 왜 새벽에 밖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 나갔나 아니면 밤새 안 들어온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실로 뛰어갔다. 의사가 나왔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타깝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소생하지 못했다고 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고,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뭐라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남편이 비명을 질렀고 현미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고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다. 차가운 침대에 우리 아들이 누워 있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고 눈을 감고 있었다. 나는 아들을 흔들었고 이름을 불렀다. 일어나라고, 엄마 왔다고. 근데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웠고 딱딱했다. 남편이 울부짖었고 현미도 울었고 나는 그냥 아들을 안고 있었다. 왜 나갔냐고, 왜 혼자 나갔냐고 물었지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경찰이 와서 물었다. 아들이 새벽에 왜 나갔는지 아냐고. 우리는 모른다고 했다. 정말 몰랐다. 아들이 왜 새벽에 밖에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고 3일장으로 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다. 우리가 가난했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현미 친정에서 몇 명 왔고 시장 상인 몇 명이 왔다.
장례식 내내 나는 울었고 남편도 울었다. 근데 현미는 울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고 눈물도 없었다. 사람들이 위로하면 고개만 끄덕였고 표정도 없었다. 나는 그게 이상했지만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런가 보다 했다.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았고 아들 방문을 열 수가 없었다. 나는 하루하루 메말라갔다. 밥도 안 넘어갔고 물도 안 넘어갔다. 그냥 울기만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가게 일도 제대로 못했다. 손님들이 와도 정신이 없었고 국밥 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어쩌다 한두 명 오는 정도였고 가게는 점점 망해가고 있었다. 근데 그보다 더 이상한 건 현미였다. 현미는 여전히 무덤덤했고 울지도 않았다. 밥은 잘 먹었고 잠도 잘 잤다.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멀쩡해 보였다. 나는 그게 이상했지만 뭐라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도 슬프겠지. 그냥 참는 거겠지 했다. 근데 현미는 집에 잘 없었다. 어디 가냐고 물으면 그냥 바람 쐬러 간다고 했고 늦게 들어왔다. 밤 10시, 11시에 들어올 때도 있었다. 어디 갔었냐고 물으면 그냥 걸었다고만 했다. 나는 수상했지만 뭐라 하지 못했다. 며느리도 힘드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아들이 죽은 지 1년. 우리는 여전히 슬펐고 가게는 더 망해갔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현미가 짐을 싸고 있었다. 뭐 하냐고 물으니 현미는 나가서 살겠다고 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그 사람이랑 살기로 했다고, 잘 살으시라고 인사하고는 문을 나가버렸다. 나와 남편은 멍하니 서 있었다. 뭐라고? 새로운 사람? 아들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황당했고 화가 났다.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지?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나는 그냥 주저앉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며칠 후였다. 시장 아주머니 하나가 우리 가게로 왔다. 안타까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현미가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바람을 폈다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아들이 그걸 알고 새벽에 그 남자를 만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라고, 시장에 소문이 다 돌았다고,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뭐라고? 바람.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럼 아들이 왜 새벽에 나갔는지 이제야 알겠더라. 아들이 그 남자를 찾아가려던 거였구나.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은 거였구나. 남편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물건을 집어던졌다. 나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 분했고 억울했고 죽이고 싶었다.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현미를 원망하며 살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을 죽인 여자, 그 생각뿐이었고 밤마다 이를 갈았다. 가게 일도 손에 안 잡혔고 손님도 거의 안 왔다. 우리는 그냥 증오 속에서 살았다. 며느리를 향한 증오, 원망, 그것만으로 버텼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10년은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다. 아들의 죽음은 조금씩 무뎌졌고 처음엔 매일 울었고 밥도 못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참 익숙해지더라. 슬픔도 익숙해지고 그리움도 익숙해지고
근데 며느리에 대한 증오만큼은 익숙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더 단단해졌다. 아들 생각을 할 때보다 며느리를 원망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왜 바람을 폈을까? 왜 그 남자를 만났을까 생각했다. 그러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밤마다 이를 갈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며느리 생각이 났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살까? 행복하게 잘 사나? 우리 아들 죽인 걸 까맣게 잊고 사나? 생각만 해도 화가 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가게는 더 어려워졌고 손님이 거의 없었고 하루에 한두 명 오면 다행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절름발이었고 주방 일도 힘들어했고 나도 늙었다. 기력이 없었고 몸이 아팠다. 근데 일은 해야 했다. 안 하면 굶으니까. 어떻게 10년을 버텼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루하루 입에 풀칠이나 하자는 심정으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국밥 끓이고 순대 삶고 손님 몇 명 받고 저녁에 문 닫고 그렇게 살았다. 며느리는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고 어디로 갔는지 뭘 하고 사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시장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가끔 소문만 들렸다. 부자 만나서 해외로 갔다더라. 어디 멀리 갔다더라. 진짜인지 거짓인지도 모를 소문들 뿐이었고 나는 그냥 이를 갈았다. 잘 살고 있겠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 아들 죽인 주제에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이 안 왔다. 어느 날이었고 평범한 날이었고 가게에 손님이 없었다. 나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고 남편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고 나는 편지를 받았고 발신자를 봤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지? 10년 만에. 손이 떨렸고 편지를 뜯었고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나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읽으면서 손이 점점 더 떨렸고 눈이 커졌고 입이 벌어졌다. 숨이 막혔고 아니 이럴 수가 없었다.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고 바닥에 떨어졌다. 목이 터져라 울었고 소리내어 울었고 가슴을 치며 울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남편이 놀라서 뛰어왔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편지를 가리켰다. 여보,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다. 남편이 주방에서 뛰어나왔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무슨 일이냐고, 왜 우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다. 입술이 떨렸고 손이 떨렸고 온몸이 떨렸다. 남편이 내 어깨를 흔들었고 여보 정신 차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고 펼쳤다. 아니, 이게 무슨...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남편 옆에 주저앉은 채로 다시 울었고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사돈 어른, 잘 지내시나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편지로 안부를 묻습니다. 얼마 전에 사돈 어른께서 원망하고 또 원망하시던 현미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병명은 췌장암이었고 말기에 늦게 발견되어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현미는 10년 내내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만 하다 혼자 쓸쓸히 병들어갔습니다. 사실 아드님은 현미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10년 전 교통사고가 난 그 새벽에 현미와 아드님이 아버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위가 새벽에 인력사무소라도 갔소.
노가다라도 하겠다고 나서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라고요. 현미는 그 새벽에 남편을 보낸 자신도 미웠지만 어머님과 아버님이 자신들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실 것 같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기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시기를 택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자식의 죽음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덜하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현미는 10년 전 그 집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지역으로 가서 공장 일을 하며 간간히 쉬는 날마다 어머님 아버님을 멀리서나마 보고 온 모양이에요.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이어서 더욱더 상처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췌장암이 발견되고 죽기 한 달 전 현미가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곧 죽으니 엄마랑 한 달만이라도 살고 싶다고. 처음에는 너무 바보 같고 그런 현미가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자식을 말릴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현미를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옆에서 애써 웃으며 있었습니다. 죽기 전날 현미가 저에게 말했어요. 10년 전에 자기가 사망보험금을 들어놨다고, 수익자는 엄마 앞으로 해놨다고요. 돈이 나오면 10%는 제가 갖고 나머지는 사돈 어른께 드리기를 원했어요. 자기도 남편을 그렇게 보낸 죄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사돈 어른, 사랑하는 제 사위가 죽었고 딸이 죽었어요. 저는 이 돈이 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딸이 10년 동안 가슴속에 가지고 살았던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돈을 받으시고 우리 현미를 원망하시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길 바라고 자식을 잃은 그 아픔이 치유되길 바라며 좋은 곳에 잘 쓰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은 남편이 편지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도 나처럼 목이 터져라 울었고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현미야,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딸아. 남편이 가슴을 치며 울었고 나도 울었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고 강 울었다. 현미, 현미야, 왜 그랬니? 왜 혼자 그렇게 살았니? 우리가 얼마나 너를 원망했는데 10년을 너를 증오하며 살았는데 근데 넌 우릴 위해서 그랬던 거였니? 우릴 위해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떠난 거였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우리 아들이 아빠 수술비 때문에 그래서 새벽에 나간 거였구나. 아빠를 위해서, 아빠 다리를 고치기 위해서. 그걸 알았으면 현미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남편을 그렇게 보냈으면 얼마나 자책했을까. 근데 그걸 혼자 짊어지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까지 다 받아들였구나.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까지 다 감수하고 우리가 얼마나 너를 욕했는데 시장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욕을 했는데 근데 넌 그걸 다 알면서도 참았구나. 멀리서 우리를 지켜봤다고. 쉬는 날마다 왔다고.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10년 혼자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병 들어가면서도 우리 걱정만 했구나. 나는 10년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를 갈아온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화가 났다. 어떻게 그렇게 착한 애를 그렇게 증오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 아들을 죽인 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밤마다 저주했는데 불행하길 빌었는데 현미는 우리를 위해 희생한 거였는데 우리가 덜 아프길 우리가 자책하지 않길 그것만 바라고 혼자 다 짊어지고 간 거였는데 너무 미안했고 너무 후회됐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너무 원망스러웠다. 남편도 계속 울었고
현미 이름을 부르며 미안하다고 했고, 나도 미안하다고 했다. 우리 딸, 우리 착한 딸.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았니?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너를 그렇게 몰랐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그냥 죽고 싶었다. 며칠 후 현미 친정어머니한테 연락했고 현미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친정어머니가 위치를 알려줬고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갔다. 작은 납골 땅이었고 현미가 거기 있었다. 사진을 봤을 때 나는 주저앉았고 남편도 주저앉았다. 그 현미, 우리 현미. 사진 속 현미는 너무 말랐고 얼굴이 어두웠고 웃지 않고 있었다. 10년 전 우리 집을 떠날 때보다 훨씬 더 야위었고 병들어 보였고 눈빛도 죽어 있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혼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한테 미움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현미 사진 앞에 무릎 꿇고 앉았고 땅을 쳤다. 현미야, 현미야. 땅을 치고 또 쳤고 손이 아팠지만 계속 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도 땅을 치며 울었고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왜 혼자 그렇게 살았니?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니? 우리가 너를 얼마나 미워했는데. 10년을 증오하며 살았는데. 근데 넌 우릴 위해서 그랬던 거였니? 목이 터져라 울었고 현미 사진을 안았고 빌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우리가 너를 몰라봤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고 그냥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해가 질 때까지 거기 있었고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다. 현미를 우리 아들 곁으로 데려와야 해.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꼭 그렇게 하기로 했다. 며칠 후 현미 친정어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고 보험금이 나왔다고 했다. 은행으로 가서 통장을 만들었고 돈이 들어왔다. 금액을 확인했을 때 나는 숨이 막혔고 10년 동안 현미가 보험료를 내고 사망하면서 나온 보험금이었고 꽤 큰 금액이었다. 이 돈을 현미가 우리를 위해 남겨준 거였고 10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준비했던 거였다.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고 은행 직원이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한테 통장을 보여줬고 남편도 울었고 우리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이야기했다. 현미가 원한 대로 쓰기로 했고 제일 먼저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 10년 넘게 낡고 허름했던 가게를 깨끗하게 수리했고 벽도 다시 칠했고 바닥도 새로 깔았다. 테이블도 새 것으로 바꿨고 주방 기구도 새 것으로 샀고 간판도 새로 만들었다. 현미 순대국밥. 간판을 다는 날 나는 또 울었고 남편도 울었다. 현미야, 이제야 내 이름을 걸었구나.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내 이름을 걸었어. 간판을 보며 한참을 울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남편도 병원에 갔고 10년 넘게 절뚝거리던 다리를 이제라도 고치기로 했다. 의사가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좋아질 거라고 했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했다. 남편이 재활치료를 시작했고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처음엔 걷기도 힘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고 절뚝거림도 줄어들었다. 남편이 좋아했고 나도 기뻤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다. 이걸 10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우리 아들이 현미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고 후회됐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을 했고 현미를
아들 곁으로 데려오는 거였다. 현미 친정어머니한테 연락했고 현미를 모셔가도 되냐고 물었고 친정어머니가 그러라고 했고 오히려 고맙다고 했다. 우리는 다시 현미가 있는 납골 땅으로 갔고 현미를 아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왔다. 같은 납골 땅에 나란히 모셨고 이제 둘이 함께 있게 됐다. 현미야, 이제 우리 아들 곁에 있어. 이제 함께 있어. 미안했어. 너무 미안했어. 우리가 너를 그렇게 오해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남편이 무릎 꿇고 빌었고 나도 무릎 꿇고 빌었다. 현미야, 우리 착한 딸. 정말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은 돈을 어떻게 쓸지 생각했고 현미가 원한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했다. 며느리 이름으로, 유현미 이름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시장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왔고 병원비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꾸준히 도왔고 현미 이름으로 했다. 받는 사람들이 고맙다고 했고 유현미가 누구냐고 물었다. 우리 며느리예요. 착한 애였어요. 그렇게 대답했고 며느리 이야기를 했다. 가게도 새롭게 시작했고 현미 순대국밥 간판을 달고 나니까 손님들이 물었다. 현미가 누구세요? 따님이에요.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이름이에요. 아, 며느리분이 가게 하세요? 아니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손님들이 놀랐고 안타까워했고 나는 며느리 이야기를 했다.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손님들이 울었고 나도 울었고 그렇게 며느리 이야기를 했다. 시장 사람들도 알게 됐고 10년 전 소문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고 모두 안타까워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현미를 기리며 살기로 했고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현미 이름을 부르고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했다. 손님들한테 국밥을 내줄 때마다 현미 생각을 했고 현미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설거지했는지 기억했다. 저녁에 문을 닫을 때마다 현미한테 수고했다고 말했고 내일 보자고 했다. 한 달에 한 번은 아들과 현미한테 갔고 납골 땅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다. 현미야, 잘 지내니? 우리 아들하고 잘 지내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몰라봤어.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우리 딸. 10년을 증오했던 시간이 후회됐고 돌이킬 수 없어서 더 아팠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살기로 했다. 현미를 기억하고 현미를 사랑하고 현미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기로 했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한다. 현미야, 너는 어디에 있니?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게 지내니? 우리를 용서해줬니? 우리가 10년 동안 너를 미워한 거 용서해줬니? 대답은 없지만 현미는 용서했을 거라고 믿는다. 그 착한 아이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이니까. 현미야, 고마워. 우리를 위해 희생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덜 아프게 해주려고 모든 걸 혼자 짊어져줘서 고마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해도 늦어요. 우리처럼 10년을 증오하며 살다가 진실을 알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맙다고 말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